5천만 원만 투자하면 1년 안에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입구였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도현, 45세입니다. 지역에서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제안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확실한 정보가 있으니까 함께 투자해보자는 달콤한 유혹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2023년 3월 15일, 그날이 모든 것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사무실 문을 열며 또 다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직원 3명과 함께 아파트 리모델링과 상가 인테리어를 주로 맡아왔지만 솔직히 말하면 큰 돈을 벌어본 적은 없었어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밀린 청구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재비 260만 원, 직원 월급 480만 원, 사무실 임대료 120만 원, 매달 반복되는 고민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경제적으로 막막한 상황에서 누군가 확실한 투자처를 소개해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심하시겠어요? 아니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내는 늘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라며 한숨을 쉬었고, 고등학생인 딸 수진이는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며 알바를 시작했어요. 연 매출 8천만 원, 순수익 5천만 원. 이게 15년간 쌓아온 제 사업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희망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건 한 달 전이었어요. 우리 동네에 대규모 재개발 계획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과 메가몰 건설이 확정되면서 땅값이 오를 거라는 이야기가 동네 곳곳에서 들려왔거든요. 그런데 재개발 소문이 돈이 될까요? 평범한 서민인 제가 부동산 투자로 대박을 낼 수 있을까요? 당시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그런 건 부자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하지만 운명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사무실을 찾아왔거든요. 최도현 사장님 맞으시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고 다른 한 명은 다부진 체격의 인상이 선해 보였어요. 둘 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는데 롤렉스 시계와 이탈리아제 구두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저희는 강민호입니다. 형제예요. 키 큰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강민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명함에는 프리미엄 부동산 투자 컨설팅 대표이사 강민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갑자기 찾아온 부동산 전문가들. 의심스럽죠? 하지만 그들의 다음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놨습니다. 사장님, 소문 많이 들었어요. 이 지역에서 인테리어 일 정말 잘하신다고요. 특히 작년에 하신 아파트 리모델링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강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구체적인 사례까지 언급하는 걸 보니 정말 저에 대해 조사해온 것 같았어요. 과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사실 저희가 이 지역 재개발 건으로 급비 정보가 있어서 왔어요. 사장님 같이 이 동네 오래 계신 분들과 함께 수익을 나누고 싶어서요. 급비 정보? 재개발.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은 급비 정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확실한 정보라면 왜 나한테 알려주지? 당시 제가 그런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 아니, 사실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다음 자료를 보고는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재개발이요? 네. 공식 발표는 아직 안 났지만 저희 쪽에서 미리 입수한 정보로는 이 지역이 올해 12월 15일에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될 예정이에요. 강민호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A사 용지 20여 장에 달하는 지역 개발 계획서와 예상 수익률표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보세요. 여기 수치들을 보시면
투자 대비 수익이 최소 300%는 나올 거예요. 5천만 원 투자하시면 1년 안에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300%, 1억 5천만 원. 그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런 좋은 정보를 왜 저한테 알려주려는 걸까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정보를 왜 저한테 주시는 거죠? 제가 의심스러운 마음에 물어보자 강민석이 웃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저희도 이 지역 사업을 위해서는 현지 업체와의 협력이 필요해요. 재개발이 되면 인테리어 공사도 엄청날 테니까요. 둘째, 그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둘째는 투자 규모 때문이에요. 이 프로젝트는 최소 5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데 저희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거든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지역 사업자분들과 공동 투자하는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50억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규모였습니다. 그런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할 수 있다니.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다른 사람들도 투자하고 있나? 입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투자하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이미 이 지역 사업가 분들 12명이 참여하고 계세요. 사장님도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강민석이 몇 명의 이름을 거명했는데 실제로 제가 아는 동네 상인들이었습니다. 김철수 카센터 사장, 박영희 부동산 대표, 이상문 치킨집 사장. 정말요? 김 사장님도 투자하셨다고요? 네, 김 사장님은 1억 원 투자하셨어요. 박 대표님은 8천만 원. 구체적인 금액까지 나오니까 정말 믿음이 갔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투자는 선착순이에요. 땅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더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사실 원래는 최소 투자금이 1억 원이었는데 사장님은 특별히 5천만 원부터 가능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선착순, 특별 혜택, 이런 말들이 저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다만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3월 21일 이후로는 투자 가능한 지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구체적인 데드라인까지 제시하니까 더욱 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연락처를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내내 그들이 보여준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수익률표, 지역 개발 계획, 투자 계약서 샘플까지. 모든 것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오늘 정말 큰 기회가 왔어. 무슨 기회? 부동산 투자건인데 우리 동네 재개발 관련해서 5천만 원 투자하면 1년 안에 1억 5천만 원이 된다는 거야.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1억 5천만 원. 정말. 응. 전문가들이 이미 다 조사해 놓은 거고 동네 사람들도 많이 투자했다고 해. 아내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좋은 일이 우리한테 올 리가 있어.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김 사장님, 박 대표님, 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이미 투자했다는 거야. 동네에서 유명한 사업가들이 투자했다는 말에 아내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5천만 원이면 우리 전 재산이잖아. 맞아. 하지만 성공하면 수진이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우리도 아파트 살 수 있어. 우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아내도 동의했어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와,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요. 사장님은 정말 안목이 있으시네요.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강민석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언제 계약을 진행할까요? 이번 주 금요일 어떠세요? 3월 17일 저녁 7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계약서 작성하고 다른 투자자분들과도 인사할 수 있게 간단한 회식 자리도 마련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도 큰 돈을 벌 기회를 잡은 것 같았어요. 그 주 내내 저는 들뜬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회사가 곧 크게 성장할 거라며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집안일을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금요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큰 수익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두렵기보다는 설렜어요. 3월 17일 저녁 6시 30분, 저는 계약서와 통장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대박 나면 내일 좋은 소식 들려주게라며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달콤한 제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강영재의 진짜 목적이 투자 수익 분배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다음 3가지만은 꼭 확인해 보세요. 첫째, 그들이 보여주는 성공 사례가 정말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둘째, 투자 계약서를 전문가에게 검토받아 보세요. 셋째, 절대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하지 마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저 같은 일은 당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저는 그날 밤 강영재의 사무실로 향했고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한 잔만 더 하시죠. 오늘은 정말 기념할 만한 날이잖아요. 강민석이 제 앞에 또 다른 소주잔을 채워 넣었습니다. 벌써 몇 잔째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잔이 제가 의식적으로 마시는 마지막 잔이 될 줄은. 다시 안녕하세요. 최도연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그날 밤의 공포를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은 술자리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뭔가 분위기가 어색하고 상대방이 자꾸 술을 권하고 왠지 모르게 불안한 그런 순간 말이에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직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거예요. 2023년 3월 17일 저녁 7시, 강영재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간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가니 프리미엄 부동산 투자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가죽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부동산 관련 자격증들. 정말 전문 업체 같아 보였어요. 사장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강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다른 투자자분들도 오시나요? 아, 그게 오늘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못 오시게 됐어요. 대신 저희끼리 계약 진행하고 다음에 다른 분들과 만나는 자리를 따로 마련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의심 포인트였어요. 분명히 다른 투자자들과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어리석었죠. 자, 그럼 계약서부터 살펴볼까요? 강민석이 두꺼운 계약서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A사 용지 25장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복잡한 계약서를 받았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나요? 아니면 중요한 부분만 대충 훑어보시나요? 솔직히 저는 후자였어요. 25장이나 되는 계약서를 다 읽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문 용어도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여기 보시면 투자금 5천만 원에 대한 예상 수익률이 명시되어 있어요. 12개월 후 1억 5천만 원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죠. 강민호가 몇 개의 조항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투자금은 오늘 입금해 주셔야 해요. 오늘요? 왜 그렇게 급한가요? 내일이 토요일이라서 은행 업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다른 투자자분이 대기하고 계셔서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왜 하필 금요일 저녁에 계약을 잡았을까요? 은행이 문 닫는 시간에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입금할게요. 저는 휴대폰으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5천만 원.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어요.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고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왠지 모르게 손이 떨렸어요. 송금 완료됐습니다. 확인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셨어요. 강민석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들의 표정이었어요. 기쁘다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뭔가 계획대로 되어서 안도하는 듯한 표정이었달까요? 자, 그럼 이제 축하 건배를 해야죠. 강민호가 갑자기 소주병을 꺼내왔습니다. 아, 저는 술을 잘 못해서. 에이, 오늘 같은 날에 어떻게 술을 안 마실 수 있어요? 딱 한 잔만 하시죠. 그들은 계속 술을 권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한 잔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상대방이 계속 술을 권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단호하게 거절하시나요? 아니면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마시시나요? 저는 후자였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한 잔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잔을 비운 후 또 다른 잔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함께 큰 돈 벌어봅시다. 강민석이 건배를 제의했어요.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 어느새 저는 꽤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강영재는 저만큼 마시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들은 잔을 입에 댔다가 살짝만 마시고 저에게만 계속 권했어요. 사장님,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에요. 이런 날을 기념하지 않으면 안 되죠. 강민호가 또 다른 소주병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이제 그만. 에이, 벌써요? 아직 시간도 많은데. 우리 이제 파트너잖아요. 그들은 제 거절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술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 번째 잔을 마실 때였습니다. 강민석이 제 잔에 소주를 따르는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평소 소주 냄새와는 달랐거든요. 이 소주 냄새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이거 특별한 소주예요. 프리미엄 라인이라서. 그들의 설명을 듣고 그냥 마셨어요. 하지만 맛도 이상했습니다. 쓴맛이 강하고 뭔가 약품 같은 맛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식이나 술에서 이상한 냄새나 맛이 날 때 말이에요. 정답은 즉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설마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섯 번째 잔을 마신 후부터는 기억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강민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잠깐 소파에 누워서 쉬시죠. 그들이 저를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했어요. 평소에 소주 한 병 정도는 거뜬히 마실 수 있었는데 이날은 몇 잔 마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취할 리가 없었거든요. 잠깐, 뭔가 이상해요. 제가 중얼거리자 강민석과 강민호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사장님, 많이 드셨으니까 좀 쉬세요. 저희가 차로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택시 타고 갈게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안 돼요. 이 상태로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저희가 책임지고 바래다 드릴게요. 그들이 저를 부축해서 엘리베이터로 데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그들의 차를 봤는데 검은색 대형 SUV였어요. 차 안은 뒷좌석이 특이하게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앉으세요. 그들이 저를 뒷좌석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좌석이 너무 푹신하고
안전벨트도 일반적인 것과 달랐거든요. 제 주소는, 주소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일단 가면서 얘기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이상했어요. 제가 사는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었거든요. 잠깐, 길이 틀린 것 같은데요. 기름 넣어야 해서 주유소 먼저 들르게요. 그들의 대답이 자연스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차 안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뭔가 화학약품 같은 냄새가 났거든요. 이 냄새가 뭐예요? 새 차라서 그래요. 좀 환기시킬게요. 창문을 열었지만 냄새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점점 의식이 더 흐릿해졌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강민석의 목소리였어요. 형, 이제 됐나? 응, 완전히 기절했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저를 속였다는 것을, 투자는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몸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고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억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술자리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징후들 기억나시죠? 다른 투자자들이 오지 않은 것, 급하게 입금을 요구한 것, 계속 술을 권한 것, 이상한 냄새와 맛이 나는 술, 개조된 차량,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명확한 신호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첫째, 약속한 사람들이 갑자기 오지 않는다면 의심하세요. 둘째, 당일 즉시 현금 입금을 요구한다면 거절하세요. 셋째, 계속 술을 권하면서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려 한다면 자리를 뜨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저 같은 일은 당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아닌 다른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실 거예요. 제가 사라진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저를 찾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이야기를. 집 문제는 다 틀어졌다. 한동안 나 좀 찾지 마라. 이 문자를 받았을 때의 충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정입니다. 최도연의 아내이자 고등학생 수진이의 엄마예요. 오늘은 제 관점에서 본 그 끔찍했던 며칠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은 가족이 갑자기 이상한 문자를 보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평소와 완전히 다른 말투라면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정말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2023년 3월 17일 밤 11시 47분.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10시쯤에는 집에 왔을 텐데 이상하게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늦지? 계약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 저는 몇 번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도연이는 평소에 폰을 꺼놓지 않거든요. 특히 저녁에는 혹시 집에서 급한 일이 있을까봐 항상 켜놓았었는데 그때 문자 알림음이 울렸어요. 제가 여보, 지금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라고 보낸 문자에 대한 답장이었어요. 집 문제는 다 틀어졌다. 한동안 나 좀 찾지 마라.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어리둥절했어요. 첫째, 도연이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투였거든요. 저희 남편은 저에게 반말을 하지 않아요. 항상 여보라고 부르고 존댓말을 썼었는데. 둘째,
띄어쓰기가 엉망이었어요. 도현이가 국문과 출신이라서 맞춤법에 꽤 민감한 편인데 평소라면 절대 저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그게 말이 되니? 도현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어머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도현이는 평소에 어머니께 안부를 자주 여쭤보는 편이었거든요. 2023년 3월 18일 오전 7시 30분. 어머니께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사업이 잘못되어서 한동안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 어머니는 즉시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은정아, 나도 도현이한테서 이상한 문자 받았어. 이거 진짜 도현이가 보낸 거 맞아?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이유는 이랬어요. 첫째, 도현이는 평소에 어머니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항상 어머님이라고 했거든요. 둘째,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어머니께 더 자주 연락드리는 편이었어요.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상의를 구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셋째, 사업이 잘못되어서라는 표현도 어색했어요. 도현이는 보통 일이 잘못되어서 또는 상황이 좋지 않아서라고 표현했거든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평소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시나요? 정답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기다려보자고 생각하죠. 저희도 그랬어요. 일단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혹시 정말 일이 꼬여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 하루만 더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랐어요. 2023년 3월 18일 오후 2시.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강영재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거든요. 여보세요, 프리미엄 부동산 투자 컨설팅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저희 남편이 거기서 계약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아, 최도연 사장님이요? 어제 계약 끝나고 집에 가셨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안 들어왔어요. 혹시 계약 후에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저희는 택시 태워드렸거든요. 좀 취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에 의심이 더 커졌어요. 도현이는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데 택시를 타야 할 정도로 취했다고? 혹시 계약서 사본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게 지금 사무실에 없어서요. 월요일에 연락 주시면. 또 다른 핑계였어요. 계약서도 제대로 못 주겠다니. 저는 통화를 끝내고 더욱 불안해졌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2023년 3월 18일 오후 6시. 저와 어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실종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시나요? 어제 저녁부터요. 투자 계약을 하러 갔다가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기는 했지만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인 남성이고 문자도 보냈다면 일단 며칠 더 기다려보시죠. 가끔 사업상 문제로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초기 수사의 한계였어요. 경찰도 처음에는 단순 가출로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가족이 실종됐을 때 경찰이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경찰서에 찾아가서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봤거든요. 2023년 3월 20일. 저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갔던 강영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무실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간판도 없어지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틀 만에 이사를 갔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니 3월 18일에 급하게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남편이 실종된 다음 날이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투자 상담 회사가 하루 만에 사무실을 정리하고 사라진다는 게. 저는 즉시 경찰서에 가서 이 사실을 신고했어요. 남편이 계약한 회사가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그제서야 경찰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셨나요? 강영재의 행동을 보세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첫째, 남편이 사라진 즉시 가짜 문자를 보내서 수사를 지연시켰어요. 둘째, 다음날 바로 사무실을 정리하고 사라졌어요. 셋째, 제가 전화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거짓말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미리 계획된 범죄였을까요? 답은 명확하죠. 의들은 처음부터 남편을 납치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저는 매일 밤 잠을 못 이뤄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닌지. 수진이도 아빠가 왜 안 오는지 계속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좀만 기다려.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어요. 정말 남편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가족이 평소와 다른 문자를 보낸다면 즉시 의심하세요. 둘째, 24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셋째, 관련된 회사나 사람들의 정보를 즉시 수집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진실을 찾기가 어려워져요. 저는 지금도 남편을 찾고 있어요. 어떤 상태든 상관없어요. 그냥 어디에 있는지라도 알고 싶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남편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제발 알려주세요. 저와 수진이는 정말 절망적이에요. 다음에는 수사를 담당하신 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실 거예요. 그분이 발견한 충격적인 증거들과 진실에 대해서.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제가 과학수사팀으로부터 이 보고를 받았을 때 20년 수사 경력에도 불구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경찰서 강력팀 김수연 팀장입니다. 20년간 강력 사건만 담당해왔고 수많은 살인 사건과 납치 사건을 해결해왔어요. 하지만 최도연 씨 사건만큼 치밀하고 잔혹한 범죄는 처음 봤습니다. 오늘은 수사관의 관점에서 본 이 사건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이야기일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수사 현장을 본 적 있으신가요? TV에서 보는 것과 실제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특히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2023년 3월 21일 오전 10시 제게 최도연 씨 실종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출 정도로 생각했어요. 성인 남성이 투자 실패 후 일시적으로 잠적하는 경우는 종종 있거든요. 하지만 사건 파일을 자세히 읽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사건 냄새가 이상해. 평범한 실종이 아니야. 제가 처음 사건 파일을 봤을 때 든 생각이었어요. 첫 번째 의심 포인트는 강영재의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마이너스 피해자 실종 다음 날 바로 사무실 철수. 마이너스 가족의 전화 문의에 거짓말로 일관. 마이너스 투자 계약서와 관련 서류 모두 소각. 이런 행동이 과연 정상적인 사업가의 모습일까요?
저는 즉시 강영재의 신원 조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강민석 가명의 진짜 이름은 강대수 41세, 강민호 가명의 진짜 이름은 강대호 38세. 둘 다 상당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강대수 사기죄 3범, 공갈죄 2범, 폭행죄 1범, 강대호 폭행죄 4범, 협박죄 2범, 손괴죄 1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런 전과자들이 어떻게 그럴듯한 투자 회사를 차려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을까요? 수사 결과 강영재가 운영했던 프리미엄 부동산 투자 컨설팅은 완전한 가짜 회사였어요. 마이너스 사업자 등록증 위조, 마이너스 사무실 임대차 계약 가명으로 체결, 마이너스 투자 설명 자료 모두 조작된 가짜 정보, 마이너스 동네 사업가들의 투자 참여 완전한 거짓말.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2023년 3월 22일 오후 3시, 저희 팀이 강영재의 이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빈 사무실이었어요. 하지만 과학수사팀의 루미놀 검사 결과, 팀장님, 바닥 곳곳에서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과학수사팀 박 팀장의 보고였어요. 특히 사무실 안쪽 벽면과 바닥에서 상당량의 혈흔이 발견됐어요. 이 정도 양이면 상당한 출혈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최소 500ml 이상의 혈액이 유실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 되시나요? 최도연 씨 부인이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수사관으로서는 냉정을 유지해야 했죠. 그럼 남편이 정말 죽은 건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혈흔의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2023년 3월 25일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도연 씨 것과 일치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혈흔의 양으로 봐서는 즉사할 정도는 아닙니다.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생존 가능성도 있어요. 가족들에게는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2023년 3월 26일 강영재의 차량이 발견됐어요. 서울 외곽 산속 주차장에 버려져 있었거든요. 차량을 정밀 조사한 결과 또 다른 충격적인 증거들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뒷좌석에서 혈흔 추가 발견, 마이너스 트렁크에서 밧줄과 테이프 발견, 마이너스 약물 수면제 성분이 담긴 소주병, 마이너스 삽과 비닐포대 등 의심스러운 도구들. 그런데 가장 소름 끼쳤던 건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이었어요. 3월 17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의 이동 경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강남 사무실, 한강변 경기도, 산속 인천 바닷가 다시 서울로. 이 경로를 보면서 저희 수사팀은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시체 유기 경로잖아. 하지만 여전히 최도연 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동기입니다. 왜 그들이 최도연 씨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 말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5천만 원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3년 3월 28일 강영재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최도연 씨를 만나기 전 한 달 동안 그들은 이 지역의 다른 사업자들도 접촉했었거든요. 김철수 카센터 사장, 박영희 부동산 대표, 이상문 치킨집 사장.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어요. 모두 의심스럽다며 거절했었거든요.
그럼 왜 하필 최도연 씨만 속아 넘어간 걸까요? 제가 분석한 결과 최도연 씨가 타겟이 된 이유는 이랬어요. 첫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 둘째, 부동산 투자 경험이 전혀 없어서 쉽게 속일 수 있었기 때문. 셋째, 혼자 사업하는 소상공인이라 주변에 조언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 즉, 최도연 씨는 완벽한 타겟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강영재의 진짜 목적은 5천만 원이 아니었어요. 2023년 3월 30일 강대수의 동거녀 이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수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돈뿐만 아니라 완전히 처리해야 한다고. 완전히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었나요? 증인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나중에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즉, 강영재는 처음부터 최도연 씨를 살해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투자 사기로 돈을 빼앗은 후 증거인멸을 위해 피해자를 제거하는 것. 그게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시신이 없으면 살인죄를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강영재도 치밀하게 계획한 거죠. 하지만 그들도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증거를 너무 많이 남겼거든요. 2023년 4월 2일, 드디어 강영재가 검거됐습니다. 인천의 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저희 팀에 의해 체포됐어요. 검거 당시 그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강대수 우리는 투자 사기만 했을 뿐이다. 살인은 안 했다. 강대호 최도연이 술에 취해서 스스로 사라진 거다. 끝까지 살인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사무실과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 마이너스 약물이 든 술병, 마이너스 시체 유기용으로 보이는 도구들, 마이너스 내비게이션 이동 경로, 마이너스 동거녀의 증언. 모든 정황이 계획된 살인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2023년 4월 10일 1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계획적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였죠. 하지만 변호인 측은 끝까지 항변했어요. 시신이 없다. 살인을 입증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변호인의 말이 나중에 정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의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법의 한계 때문에 악인들이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후자였어요. 20년 수사 경력 동안 이렇게 억울한 결과는 처음이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한데도 시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도연 씨 가족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영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들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었거든요. 과연 누가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했을까요? 그리고 최도연 씨는 정말 죽은 걸까요? 아니면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투자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과 관련 자격증을 확인하세요. 둘째, 계약 당일 현금 입금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셋째, 술자리에서 계약하자고 하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조건은 분명히 함정이 있어요. 다음에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과 그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신이 없는 상황에서 살인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사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많은 증거가 있었는데도 남편의 시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오늘은 재판 과정에서 겪은 절망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의가 승리할 거라고 믿었던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은 이야기를요. 혹시 여러분은 법정에 서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 절망감이 어떤 건지 상상이나 하실 수 있나요? 2023년 4월 10일. 드디어 강영재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매일 법정에 앉아서 재판을 지켜봤어요.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들으면서 이제는 정의가 승리할 거야라고 생각했거든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정말 명확했어요. 마이너스 사무실에서 발견된 남편의 혈흔, 마이너스 차량에서 나온 추가 혈흔과 의심스러운 도구들, 마이너스 약물이 든 소주병, 마이너스 시체 유기 경로로 추정되는 내비게이션 기록, 마이너스 강대수 동거녀의 증언.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봐도 계획적 살인이잖아요.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저는 드디어 남편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변호인 측의 반박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존경하는 재판부, 이 사건의 핵심은 시신입니다. 시신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인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이런 논리로 빠져나가려는 건가요? 혈흔이 발견됐다고 해서 반드시 살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다쳐서 출혈한 후 스스로 어딘가로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를 어딘가에 데려다 준 것일 뿐 살해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이런 주장을 들으면서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서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판사님, 그럼 제 남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왜 연락도 안 하고 왜 집에도 안 오는 건가요? 제가 법정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재판장이 질서를 유지하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제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법정은 차가웠어요. 감정이 아닌 증거만이 중요했거든요. 2023년 5월 15일.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강대수 폭행치상죄로 징역 3년. 강대호 폭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 살인죄는 무죄였어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어요. 저는 그 순간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도 쓰러지실 뻔했고요. 이게 정의인가요? 이게 법인가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서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검찰과 함께 항소했어요. 2023년 7월 20일. 2심 재판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증거가 추가됐어요. 강영재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증거였거든요.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투자 사기를 저질러 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같은 패턴입니다. 검찰의 주장이었어요. 저는 이번에는 정말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심 결과는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강대수 사기죄 추가로 징역 5년, 강대호 사기죄 추가로 징역 4년. 여전히 살인죄는 무죄였어요. 항소심에서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살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한계가 있다니.
2023년 9월 30일. 강영재가 출소했어요. 5년형을 받았지만 구속기간을 빼고 선처를 받아서 실제로는 2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들이 출소하던 날, 저는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남편을 어디에 묻었나요? 제발 말해주세요. 저는 강대수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는 살인한 적 없다. 당신 남편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 그리고는 유유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와 수진이는 정말 막막했어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범인들은 자유의 몸이 되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남편을 찾고 있거든요. 2024년 현재까지도 저는 남편을 찾고 있어요. 실종자 찾기 단체에도 가입했고, 인터넷에도 계속 글을 올리고 있어요. 혹시라도 남편을 본 사람이 있을까 봐서요. 수진이는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아빠 없이 자란 게 너무 미안해서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엄마 아빠는 정말 안 오는 거예요? 가끔 수진이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꼭 올 거야라고 대답하지만 솔직히 확신이 없어요. 남편이 사라진 지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살아있다면 연락이라도 했을 텐데. 그래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혹시라도 남편이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사회의 법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투자 사기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위험해요. 단순히 돈만 잃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둘째, 법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해요. 아무리 명확한 정황 증거가 있어도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셋째,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계속돼요. 가해자는 처벌받고 끝이지만 저희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있다면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끝까지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둘째, 혼자 견디지 마세요. 피해자 가족 모임이나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으세요. 셋째, 법적 대응과 함께 언론의 힘도 활용하세요. 여론의 관심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최도연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제발 연락 주세요. 키 173cm, 체중 70kg, 45세 남성이고 실종 당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정보라도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투자 제안을 받으시거든 정말 조심하세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여러 번 확인하고 검증하세요. 제 남편처럼 되지 마세요. 가족을 잃는 고통은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저는 오늘도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혹시 어디선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남편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보, 수진이와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상태든 상관없으니까 돌아와 주세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